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반도체 생산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트닝 상무장관은 대만 생산의 50%를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견제와 글로벌 반도체 재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니야후 총리가 백악관 회담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 실행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 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하마스의 동의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습니다.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습니다. 첫날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을 통해 관광객 2,800명이 입항해 하루 동안 인천에 머물다 돌아갈 계획입니다. 관광업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차량용 반도체 동맹을 출범했습니다.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국산화율을 현재 5% 이하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전혜경입니다. 간밤 뉴욕 3달 증시는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AI 성장주 기대감으로 증시 모두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빅애플 스탁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대미 투자에서 양국이 투자에 반발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와이드 리포트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소식인데요. 이 네이버와 어피트 두 나무가 합병한다는 소식에 네이버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소식 짚어보면서 투자 포인트 채워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올해 시장을 살펴보기 전 미국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시죠. 셧다운 우려 속 AI 열풍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AI 모멘텀과 이 대형 M&A 훈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셧다운 리스크 그리고 금리 경로 불확실성으로 아직도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성장수의 엇갈림 속 뉴욕 증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약간 셧다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70% 이상이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AI 모멘텀이 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변동성에 이제 경고등을 켜졌지만 금리 경로에 대한 혼선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 속에서도 또 오늘 M&A 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M&A 활기가 위험자산 심리를 밀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에너지와 성장주의 엇갈림이 섹터 지형을 좀 갈랐다라는 게 오늘 이제 주가의 전반적인 어떤 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올랐고 S&P 500은 0.26% 올랐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0.48% 올라서 각각 조금씩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모멘텀
모먼텀이 전반적으로 흔들렸던 투자 심리를 살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대표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2.5%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인 형제주로 갈 수 있는 AMD죠. 이제 1.19% 이제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은 4.22%로 따라붙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AI 투자 둔화가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것을 상쇄하고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 불확실성에 뭐가 있냐면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노동부는 셧다운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고용 지표라든가 CPI 지표라든가 핵심 지표 발표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베팅 시장에서는 이제 셧다운 가능성이 70% 가까이 이제 치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어쨌든 지표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연준의 10월 말 통화 정책 판단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금리 혼선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위험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최근에 완화 시그널에 힘을 실어준 반면에 또 다른 어쨌든 참여자죠. 세인트 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인하가 10월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 시장은 완만한 어떤 기대 쪽에서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제 4.4141%로 이제 내려갔고요. 2년물도 약간 내려간 3.361%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내 인하는 유지하겠다. 다만 속도는 조정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M&A 활기가 더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인 일렉트로닉 아츠죠. 550억 달러의 비상장의 어떤 전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4.5% 급등했는데요. 대형 거래에 대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확실성에서도 기업 활동이 잘 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가 마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용지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직 셧다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셧다운이 만약에 된다면 고용지표가 나올 수 있지 않는다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70%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연내 인하, 국제금리 인하 그리고 유지 속도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AI 랠리 이어갈 단기 요인은 어떤 곳에 있을까요? 네. 아나운서님은 이게 보실 때 AI가 이제 이어간다, 뭐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요소를 뭘로 좀 보세요? 만약에 하시면. 저는 AI 랠리가 금리 인하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촉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 뭘 투자할 때 보시냐면 캐펙스라고 합니다. 이제 투자 계획 발표인데 큰 IT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돈을 더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바로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라든가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런 AI에 대해서는 약간 사기성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AI 칩이 진짜로 나온다는 신호가 있어야 됩니다. GPU 같은 차세대 칩이 양산 출하된다는 소식이 있거나 언제 받냐, 물량은 충분하냐 이런 것들에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닷컴 버블 때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많이 힘들었는데 AI 서비스가 돈을 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챗봇이 결제 구독으로 이어진다는 어쨌든 주가가 힘이 붙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유료 가입자 수의 결제 건수가 늘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뭐 오픈AI라든가 이런 것들, 오픈AI 물론 상장 수단에서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가 어떻게 됐나라는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 제휴에 대한 대형 계약 소식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MLA라든가 전략 제휴라든가 장기 공급 계약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사이클이 계속 간다, 아니 멈춘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셧다운이 되면 이런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민간에 나오는 지표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DP라고 고용 지표가 있는데 일자리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PMI라고 제조 서비스에 관한 주문 고약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카드 결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를 유심히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물류 지표라든가 체인 스토어 예약 건수 같은 생활형 데이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신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연준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패드와치에서 시장 금리 인하라든가 동결을 어떻게 보나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국채 금리라든가 기대 인플레이션 성장에 관한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ADP 발표 그리고 PMI 지표, 카드 결제 데이터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압박에 맞선 한일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세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진 중인 아시아 투자 계획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양국 모두 투자 합의의 이행 방식을 놓고 이제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인데요. 사실상 이 두 나라가 동시에 반발에 나선 것에서 약간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러트익 장관이 이제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쨌든 아시아 국가에 어쨌든 이런 국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이제 약속을 했고 한국도 3,500억 달러를 내겠다고 합의했지만 이걸 자꾸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현금을 달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면서 양국이 다 이제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 우리가 투자했던 방식은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걸 너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달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투자 부담만 문제가 된다면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드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투자 프로젝트에 선정권에 대해서 독점하겠다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게 뭐 어디다 쓰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직접 이번 프로젝트에 돈을 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수익도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이전 지급에 갔다는 그러니까 거의 뭐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돈을 강탈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여론이 국내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이제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약간 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일본 역시 경기 침체와 이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규모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나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서명이나 지급을 좀 머뭇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협상을 계속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라, 선불로 지급해라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그리고 일본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투자 계획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이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생길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투자 계획이 어쨌든 미국 내 재편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 내 어쨌든 제조업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확충하려고 했지만 자본 집행이 사실상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초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자동차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나운서께서는 만약에 이런 지연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혹시?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잘 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증시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중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증시 악영향을 하기 때문에 공급망을 늦추게 되면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생산 기지의 발주가 이렇게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과 일본 기업들도 위험을 이제 분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한 방울 담지 말란 이런 것처럼 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중국 내 투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미국에 할 필요, 미국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공급망이 더 다각화될 것 같고 미국 중심의 리쇼링 속도도 아마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러면 자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일본이 왜 중요하냐라고 아시아에 보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번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전략적 공간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현금 지급을 주저하는 사이에 중국은 자신들이 자국 시장의 접근이라든가 투자 기회를 어쨌든 카드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이번 APEC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인도와 이제 베트남도 사실 동남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나오면 굳이 미국을 선택할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동맹국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있지만 이거는 동맹국은 동맹국이고 경제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건하면서 협상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과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얽힌 복잡한 힘의 균형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될 수 있는 시금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등 공급망이 늦춰질 수 있다,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요. 이 미국 중심의 투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확산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리사쿡 해임 시도 정당화라는 주제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이사 리사쿡의 해임 불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과 연준의 독립성 간의 긴장을 다시 한번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연방지방법원에서 리사쿡 해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참여도 했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는 이걸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는 나는 못 믿겠다. 리사쿡 이사를 해임해야겠다. 대법원에서 이걸 해달라. 라고 이제 대법원에 이거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연준이사 해임 권한을 둘러싸서 논란을 정면으로 배치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연준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대법원에 묻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이사국이 최근 연준 해임 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불거졌고요. 연준이사는 임기 동안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완화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게 전통적인 어쨌든 해석이었습니다. 이게 연준이사 임기가 14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임기가 됐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 가능하다는 건데 이 정당한 사유가 애매합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관행처럼 유지되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된다는 건 해임을 거의 안 시킨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고 지금까지 이건 거의 다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존 사우스 솔리시터 제너럴은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주요 관료 해임을 헌법적으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파장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게 해임을 하지 않는 게 전통처럼 여겨져 왔는데 가장 큰 우려는 이런 거예요. 연준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 같은 통화 정책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것도 못 믿겠다. 연준의 판단도 잘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 대통령 권한이 더욱 대폭 강화돼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져서 권력 분립에 대한 논란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임을 할 수 있지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권한 해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이렇게 쉽게 해임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 그리고 향후 다른 나라 독립기관 예를 들어서 FTC나 SEC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가장 큰 어쨌든 먼저 금리 결정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가 경제 데이터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사실상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국채 금리 변동성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든가 이런 게 동시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달러랑과 주식시장 영향도 미치죠.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글로벌 투자자는 달러 자신을 달러를 이제 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가 되고 지금 금리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 대체 자산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비트코인 암호 같은 화폐도 아마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가 주식시장에 오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 신뢰가 깨져서 시장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어쨌든 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독립기관도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의 어쨌든 해임권이 폭넓게 적용되면 FTC라든가 SEC 같은 이런 독립적인 기관도 수장도 상당히 특히 SEC 같은 경우 요즘에 거의 제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좋아하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임의를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더 많이 작용하게 되고 규제가 자주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이라든가 투자자들은 장기 계획을 세우기 힘들게 됩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불안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 리스크가 끄면서 달러 약세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이게 규제가 계속되게 된다면 다른 기관에까지 번질 위험성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로봇 주제입니다. 이 구글 딥마인드가 행동 전 사고하는 AI 로봇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이 경쟁사들에 비해 갖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1.5하고 ER 1.5 모델이 있는데요.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이제 시각 텍스트라든가 입력을 실제 로봇의 행동을 해주면 버전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행동 이런 걸 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빅테크들이 로봇을 만드는 건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AI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제미나이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있지만 각각의 어쨌든 이런 AI 빅테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에 오프라인에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람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도 그래서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5는 복잡한 작업을 단계별로 계획하는 어쨌든 체화 추론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서 EI 모델이 생각과 계획을 하고 VLA 모델이 사실은 그 계획을 바탕으로 로봇이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은 이를 어쨌든 행동하기 전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모델의 특징 강점은 계획과 행동을 분리하는 모듈화 구조에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외부 검색이라든가 호출 이런 것까지 환경을 확인한 뒤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로봇이 배운 행동을 다른 로봇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모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점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더 안정적이고 환경에 유연하게 작업 수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상당히 어쨌든 주가라든가 이런에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모델이 공개되면서 체화 추론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는 이 로봇 모델인데요. 향후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될 산업은 어떤 것에 있을지 한번 짚어보고요. 이 물류, 제조,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테슬라 옵티머스, 피겨 AI 같은 경쟁 로봇 프로젝트와 비교를 했을 때 이 구글의 전략은 어떻게 다를까요? 질문이 많은데 일단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건 물리창고 산업입니다. 파킹, 포장이라든가 반품 처리 같은 반복적이지만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작업에 로봇이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인력 공백은 야간이라든가 성수기 처리할 수 있어서 이제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 현장도 좋아지겠죠.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어쨌든 조립 부품이라든가 이송 라인의 변경이 적용돼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유연한 라인이 될 것 같은 것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저는 이게 미래의 병원에 가장 많이 적용될 것 같은데 약제라든가 검체라든가 운반 같은 비상임 물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고 의사가 하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각 분야의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물류 분야에서는 주문 단위의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눠서 계획하게 되고 자동화 효율이 크게 오를 것 같고요. 제조업에서는 모션 전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원래는 이제 하나만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라인의 전이도 하고 설비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생산 전환 비용이 그렇게 되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물류가 자동화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서 미래에는 의사가 하는 역할도 상당히 이제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어쨌든 제미나이가 만든 요 어쨌든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옵티머스 피겨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테슬라는 자체 로봇과 공장 데이터를 통합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고 빠른 현장 배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피겨 AI 같은 경우에는 BMW 같은 제조사와 협력을 해서 이제 특정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최적화하게 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직화돼서 약간 일관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반면에 구글은 조금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대신에 ER이라든가 VL이라든가 이런 지능 모델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하지만 이건 약간 보조적인 거고 지금 하는 제미나이의 약간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형 API를 통해서 여러 로봇, 안드로이드 전략과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로봇 플랫폼과 호환되도록 만드는 어쨌든 두뇌 표준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덕분에 다양한 파트너들과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먼저 적용될 산업은 의료 인력이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물류 창고에서 이 로봇을 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글과의 전략은 이 구글은 여러 로봇과 호환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리가 챗 GPT처럼 이란 주제인데요. 이 애플이 내부용 챗 GPT 베라티스를 개발해 테스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의 대대적 개편을 초석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협력해 맞춤형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애플이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한 AI 챗봇 베리타스가 이제 일반에 공개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가 이제 대대적인 개편 프로젝트인 리누드와 함께 애플이 본격적으로 AI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리타스는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내부형 챗봇 앱입니다. 직원들이 이 앱에 질문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사진 편집 같은 작업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챗 GPT랑 비슷한데요. 핵심은 시리 개편 작업에 어쨌든 프로젝트인 리누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대규모 모델과 애플이 자체 AI를 결합해서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기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웹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일반에서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구가 커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단순한 시리 개선만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힘들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계속 이런 부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베리타스를 내라. 그리고 이미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도 챗봇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걸 하는 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않느냐. 그래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걱정이 많습니다. 애플이 최대한 걱정은 뭐냐면 애플은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챗봇이 기기에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에 민감한데 품질의 안정성이 점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이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부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의 단순한 시리로서의 경쟁력은 이미 힘들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애플이 보안에 신중하기 때문에 품질의 안정성이 점검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리 업그레이드가 구글, 삼성 등 경쟁사 AI 어시스터에 어떤 압박을 줄 것이며 팀 쿡이 말한 AI 대전환에서 애플이 노리는 최종 그림은 어떤 게 될까요? 예, 말씀하셨던 이번 업그레이드 시리는 어쨌든 단순 음성 비서에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앱 조작이라든가 기기 내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실시간 웹 검색 같은 게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대화형 AI가 재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글 어시스턴트나 삼성 빅스비 같은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빅스비를 쓰면서 답답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도 이제 더 자연스러운 대화라든가 더 깊은 앱 통합이라든가 더 빠른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삼성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투자자나 서비스 개편을 높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팀쿡 CEO가 말한 AI 대전환 큰 그림은 이런 겁니다. 애플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음성 서비스를 넘어섭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과 맥, 비전 프로 같은 이런 기기들과 함께 AI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 원래 생태계의 기업이기 때문에 구독형과 생태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앱 실행이라든가 사진 편집 이런 메시지도 AI 기기 내부에서 연동해서 처리하면서 사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생태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빅픽처가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애플만의 강점인 프라이버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안전한 개인 비서 이미지를 아마 굳히지 않을까. AI라도 여러 개 공개된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된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홈 로봇, 스마트 기기까지 확장해서 애플의 AI 칩에서 일상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비스 개편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단순한 음성 서비스 시리를 넘어서 AI 허브를 만들겠다. 그리고 보안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개인 비서 이미지를 굳힐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빅애플 스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리포트의 주제, 네이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이버에 대한 하나증권의 분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나무 합병설 그리고 분명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증권은 리포트 안에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소식을 언급했습니다. 9월 25일에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결합 가능성이 보도가 됐고 네이버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확정이 된다면 한 달 안에 다시 공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이 소식만으로도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단기간에 12%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네이버 이혜진 의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나증권은 합병이 실제로 빠르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미 두나무 자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지분을 70% 사전에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나무는 매출과 이익 규모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합병 비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지가 아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있습니다. 양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비상작 주식 거래 그리고 주식 교환까지 다양한 협력을 실제로 논의 중입니다. 일단 두 기업 간의 강한 제휴라는 것만으로도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본업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본업이라고 하면 광고와 커머스 기반으로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이 안에서 이익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하나증권은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2025년에는 12%, 26년에는 1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옵션 가치에 대한 영역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유통과 디지털 자산 거래, 그리고 글로벌 송금, 웹3 금융 같은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모두 이 안에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네이버는 이 인공지능 싸움 안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금 계속 밀려나고 있는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2026년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18배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2만 원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가 지금 이 소식과 함께 어떤 행보를 함께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딜 제휴 부문, 커머스 물류 부문, 멤버십 전략 부문까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딜과 제휴 부문을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서 일단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를 5조 원 이상, 그리고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15조 원가량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두나무 주주들의 주식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3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논의 중이지만 이 결합이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네이버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두나무는 제도권 금융 안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지갑 그리고 거래소, 결제까지 하나로 묶이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커머스와 물류 부문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신성식품 강자인 이 컬리와 손을 잡고 컬리 엠마트 새벽 배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필두로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는 멤버십 회원은 2만 원 이상 구매를 할 경우 무료 배송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컬리와 함께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주간 활성자 이용자 수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진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 물류 배송 기업이겠죠. N배송을 확대했는데 오늘 배송과 내일 배송, 일요 배송까지 이 배송 안에서 좀 서비스를 세분화하면서 이 배송 품질을 높이고 이 한진 역시 네이버의 핵심 물류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커머스의 경쟁은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송 속도나 이 신뢰성 싸움까지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네이버는 사실 신선식품 부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안을 좀 대폭 보강한 만큼 멤버십 사용자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도 살펴볼까요? 멤버십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생활 밀착형 혜택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버와의 제휴도 함께 했습니다. 우버원 혜택을 추가하게 됐는데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멤버십 안에 이제 쇼핑과 배송, 모빌리티까지 연결을 하면서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시장 지배력 강화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약에 대해서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 빅D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국내 결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일단 네이버 안에서는 광고와 커머스, 이 결제와 송금까지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결국 네이버 안에서 소비와 결제 행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요. 일단은 합병 비율과 구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주주 설득 과정까지 필요로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 국내 제도와 규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죠. 아직까지 국내는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이 안에서 준비금을 어떻게 보유할지 그리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지와 같은 세부 조건들이 아직까지는 풀려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글로벌 경쟁도 사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미 자본과 네트워크를 크게 가지고 있는 빅테크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와 실행력 그리고 뒷받침되는 제도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리포트로 돌아가서 이 하나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 32만 원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026년 기준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이 본업에 대비해서 성장과 신사업 옵션이 동시에 열려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네이버와 두나무 안에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공시입니다. 아까 리스크에서 확인했듯이 합병 여부가 어떻게 공시되는지, 비율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어떻게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커머스 데이터가 잘 안정적으로 갖추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컬리 N마트와 N배송, 실제 이용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을 해봐야겠고요. 네 번째로는 멤버십 효과가 되겠습니다. 우버원 같은 결제 혜택이 사용자의 결제 빈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봐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신사업 로드를 지켜봐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토크나 자산 같은 신규 사업이 언제 현실화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제자 네이버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좋은 흐름 안에서 보여줬는데 네이버가 7% 이 안에서 급등을 하면서 27만 4,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두나무와 협약 이후 보도 직후부터 4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코인 순풍을 타고 있는데요. 이 소식으로 사실 네이버 자체뿐만 아니라 이 ICT 업계 전반에 어제 파장이 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이 제시하는 32만 원 선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결국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네이버의 결제나 거래, 정산이 전방위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생태계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의 공시와 규제 그리고 실제 사업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네이버의 밸류에이션 상단은 다시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SK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K증권은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매출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6조 7,63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94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 감소 예상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4년 만에 이 최대 실적을 하반기에 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영업이익 측면에서 왜 이익적인 측면이 나올 것인지 4가지 측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북미 고객사향 모바일 OLED 출하 증가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은 이 하반기가 계절적인 성수로 꼽힙니다. 일단 매년 9월에서 10월 돌아오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있겠고요. 또 2학기 시즌이 열리게 되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말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소비 시즌이 있고 또 오늘부터 시작한 중국 국경절 같은 특수 소비 시즌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집중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OLED가 이 시기와 맞물려서 하반기에 출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OLED 출하 확대가 되겠습니다. 고객사가 T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판측이나 할인, 라인업 확대 같은 전략을 공격적으로 전략을 펼치게 되고요. OLED 수요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대형 OLED까지도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북미 고객사의 태블릿 신모델 출시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출하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실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태블릿에 이어서 북미 고객사향 스마트워치의 경쟁사에 물량을 흡수하면서 이익이 확대된 측면까지 증권가들은 이렇게 4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더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올해 3분기부터는 대형 OLED 감가상각이 끝납니다. 이 감가상각이 끝난다는 것은 그동안 공장 설비 투자비를 매년 비용으로 나눠서 비용을 처리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이익을 깎아먹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이 훨씬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2025년에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연간 4천억가량의 비용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적 개선에 추가 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SK증권의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줄어들면서 3분기 영업이익 아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분기는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5,242억 원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하고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하반기에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글로벌 수요 자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고객사 안에서 점유율도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수요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경쟁사 물량을 흡수하면서 올라갔다라는 점을 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고객사들이 OLED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하 증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SK증권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500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은 14,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추가 설명으로 나왔는데요. 이 미국이 지금 사실 중국의 여러 범주들을 좀 제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좀 디스플레이 안에서 시달렸었는데요. 앞으로는 가격 교섭권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전반적인 부분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보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최근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정철동 사장의 발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철동 사장은 하반기 실적 개선폭은 상반기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와 함께 차세대 8.6세대 OLED 투자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큰 원판을 써서 이 패널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OLED의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정 사장은 한국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OLED다라고 하면서 LCD와의 차별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는 이 OLED 안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1조가량을 내는 그런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국내 경쟁사인 이제 삼성의 마이크로 RGB TV에 대해서는 결국 LCD 기술일 뿐 자발광 OLED 화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 더 나아가서 주요 해외 경쟁사인 중국 기업들의 충격에 대해서도 이 품질과 기술은 국내를 따라오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발언했는데요.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보조금을 줍니다. 따라서 저가 공세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반면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력에 더해서 정부의 지원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하반기에 흑자 전환 의지와 함께 차세대 OLED 투자 가능성 행사를 통해서 내비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역까지도 살펴봐야겠는데요. 좀 전에 이 4번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북미 고객사향 스마트워치에서 경쟁사의 물량을 흡수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이 국내 고객사향은 바로 애플워치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한다고 하면 이 일본의 JDI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LG 디스플레이는 이 OLED를 일본 JDI와 나눠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 JDI가 사업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특히 올해 애플워치의 신제품 이 스마트워치를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헬스케어 기능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출하량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흑자 전환의 힘이 이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신제품에도 OLED 적용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출시 전부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고급형 모델의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좀 묶여 있기도 했었죠.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모바일에 이 IT와 이 안에서 OLED 출하 증가에 따른 반사 이익이 함께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대형 OLED 성장세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윤수영 CTO는 세계 최초로 대형 OLED 상용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TV 시장은 정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프리미엄 OLED TV나 게이밍 모니터 수요는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OLED TV 출하량은 640만 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LG 디스플레이가 가진 경쟁력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모바일과 태블릿, 워치에서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대형 OLED 출하 확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감가상각이 줄어들면서 더해지고 있고 3분기와 4분기 예상하는 대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SK증권은 매수와 목표 주가 16,500원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주가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상승장 속에서 4% 가까운, 4%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14,63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전반적인 여러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지난 3년간의 영업 적자에서 탈출을 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는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면서 내내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잠재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금요일장의 큰 폭의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3,400선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좀 긴 연휴를 앞두고 위험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제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하루 만에 좀 반등이 됐다는 게 조금 참으로 좀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시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날 좀 급락이 좀 심하게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 그러니까 박스권을 뚫어놓은 신고가 영역의 상승장에서는 약간의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좀 추가 매수라든지 기회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절대로 겁먹지 마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저께 시장이 금요일 날의 하락폭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간단하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은 일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한 3일 남았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남았는데요. 아마도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뭐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금요일처럼 또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건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강보합 내지 약보합 상태로 약간은 좀 흐지부지한 시장의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을 비롯해서 한 3일 정도 삼거래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 이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셧다운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2% 넘게 상승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AI 테마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국내 반도체주들을 보더라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반도체주와 관련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가 AI 쪽으로 HBM만 막 몰리다가 지금은 아마 이제 D램 쪽 그러니까 이 저장 장치라고 하죠. HDD 저장 장치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이 나온 걸 보면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의 정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눌려줄 때마다 보셔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엔 지금도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2주 전의 반도체의 상승세보다 지금은 약간은 좀 상승세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의 상승이 끝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급격하게 열기가 식을 때 조금 더 용기를 내봐도 되는 테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특히나 D램 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서버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이 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추론 쪽에 AI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결국엔 저장 장치 쪽까지 넘어간 거로 보아서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역시 하드디스크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많이 수익이 났다. 추석 전에 정리를 해야 되고 넘어갈까요? 라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셨다가 연휴 지나고 나서 그때 또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들이 한 번씩 눌릴 때마다 좀 지켜보는 게 좋다. 좀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0.83% 오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1% 넘게 오르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혹시 괜찮을까요? 이게 시점이 그러니까 연휴 전 시점이어서 굳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넘어서 좀 많이 급상승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따라붙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연휴 전 3일 동안에는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있는 종목을 챙기시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연휴가 끝나서 반도체 랠리가 계속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을 좀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이 ETF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ETF를 들어가시는 게 더 나아 보이고요. 굳이 많이 올라간 하이닉스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뭐 삼성전자도 아직 올라갈 룸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 아니면 삼성전자 향해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굳이 내가 지금 연휴 전에 급하게 테마를 막 옮겨서 포트를 바꿔놓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은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따라붙기에는 아직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ETF 쪽이나 혹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다음으로는 두나무와 네이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네이버가 프리마켓에서도 시세가 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일간 22%를 상승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좋을지. 그렇다면 이 흐름이 지금 단기적인 이벤트성 랠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참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갈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꼭지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 그릇의 영역이라고 하죠. 매도라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만족할 만큼 수익이 났으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날 더 올라가더라도 내게 아니구나.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하지만 정말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요. 현재 네이버는 바닥에서부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네이버가 30만 원을 찍냐 안 찍냐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고점이 거의 30만 원 근처이기 때문에 30만 원 가까이 찍게 되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슈가 그러면 단기간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단지 네이버라는 이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 종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피로감을 얘기할 뿐이지 네이버와 두나무에 대한 지분 교환 이슈, 특히나 아니면 두나무가 네이버 밑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합병회사 이슈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아니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갖고 있는 현재 다른 증권사 이 증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크게 쉽게 지금 뭐 이런 거품들이 끝난다. 네이버는 이제 고점이다라는 평가보다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다면은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회사라든지 네이버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좀 소규모 테마라든지 이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이버와 두나무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지만 네이버의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 합병 소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셔서 좀 수익을 가져가 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면 0.4% 오르면서 3,431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9월 30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AI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AI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잠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 지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4% 오르면서 3,4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강보합권 수준에서 847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0.59%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1% 상승하면서 35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반도체주들의 기대감 계속해서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0.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정부에서 노후화된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라라는 이슈가 나왔던 만큼 어제장에선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장 출발에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쪽으로는 그래도 0.85%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코스닥에서는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86% 하락하면서 46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주간사를 선정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1.2%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까지도 2.5%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체크해 보시면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943억 원가량 물량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 기관 역시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상승으로 0.13%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0.06%가량 소폭이지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휴 앞두고 이제는 조금 위험 회피 물량이 나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오늘 아마도 이제 주식을 매도를 하셔야 예수금을 추석 명절 전에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회피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대세에는 이렇게 브레이킹을 걸 만한 그 정도의 매도세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의 상승보다는 오늘은 확실히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남은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은요. 오늘처럼 이제 약간은 뭐 강보합 내지 약보합
뭐 급등도 아니라 급락도 아니라 약간은 좀 시원섭섭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명절 전에는 약간은 매물출에도 좀 나오고요. 내가 좀 수익을 봤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한 템포 좀 쉬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 관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특별하게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지 좀 쭉 지켜봤는데 오랜만에 코스피 200 쪽에서는 방산 쪽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좀 좋고 어저께 장 종료 후에 한미약품 쪽에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뭐 7%, 8%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본장이 열리고 나서 시장 전체가 조금은 약세다 보니까 2%가량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여전히 좋은 재료를 계속해서 품어져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뭐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오늘도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기타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 원익 IPS, 뭐 네오셈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아직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이는 거는 특별하게 큼직큼직한 부분에서는 방산 쪽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저께 내려간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어저께 올라간 종목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약간은 시장의 순환매가 좀 돌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간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이런 분위기의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 장 안에서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역시 두나무 관련주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어제까지 굉장한 이슈였죠. 바로 이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서 사실은 배터리주 관련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이 0.5%가량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정부에서는 배터리 노후화된 배터리를 교체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이 뉴스를 보고 나서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선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배터리 폭발 화재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월요일 날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미 권고를 했고 배터리를 바꾸라고 권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배터리 쪽에 수혜가 들어갔는데 그 수혜는 좀 짧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배터리가 노후화가 되면 폭발이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번에는 예전에 이제 벤츠 차량 화재 사건처럼 뭐 전기차 캐즘이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가 많이 눌려주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태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쪽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 하면 역시나 전해질과 전해액이 없는 완벽한 고체 상태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SDI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역시나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더 떨어질 때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화재 사건에 대비해서 물론 2차 전지 종목들도 좋았지만 제가 보고 있었던 건 역시나 보안 쪽이라든지 SI, 특히나 시스템 통합 쪽입니다. 지금 정부의 전산망이 완벽하게 마비가 됐기 때문에요. 일반 이 사기업 쪽으로 시스템을 좀 넘겨서 빠르게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 역시나 관련 종목인 삼성 SDS라든지 LG CNS, 뭐 롯데 이노베이트 뭐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정부의 데이터를 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좀 눌려주는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수혜 관련 기업으로 뭐 보안 쪽으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이 클라우드나 보안 관련주들이 많이 시세가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좀 연속적인 시세로 바라봐도 괜찮은 걸지도 궁금합니다. 뭐 보안 쪽은 요즘에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안 쪽의 테마가 좀 어려운 게 시가총액들이 다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작은 이 거래대금 가지고도 주가를 막 쫙 올려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보안 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안 쪽에 대해서 아직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조금 투자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보안 쪽에 대해서 국책 과제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쪽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자체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고만고만하고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지니언스 뭐 이런 쪽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지가 않는다라는 점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고 비중을 조금 작게 가져간다면 전 보안주 쪽은 오히려 눌러줄 때마다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보안주 쪽으로는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시세가 쏠린다고 해서 그렇게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씩 눌려질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도 좀 유효하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시장에 중국 소비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던 카지노주나 관광주들이 어제장에선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오히려 화장품주 쪽으로 좀 시선이 몰려지는 모습을 받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로 화장품 쪽을 아예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중국 소비,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이 어저께 이제 풀렸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세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화장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물론 중국인들이 와서 많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기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와 조방원, 전력기기 이쪽에 몰려 있을 때 화장품주들이 밑으로 되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뭐 APR은 뭐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달바글로벌,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한번 쭉 뽑았다가 많이 좀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무비자는 플러스 알파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은 현재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 잘 파는 화장품이 이거야 라고 해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요. 유럽이나 중동, 미국, 일본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찾아보시려면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아마존이라고 치신 다음에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에 화장품 카테고리별로 어느 제품이 잘 팔리는지 순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회사로 아마 종목을 사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런 약간 자산 운용사들, 외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우리나라의 화장품 종목들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를 모아가고 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APR을 모아가고 있고 거기다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지만 VIP 자산 운용사는 달바글로벌까지 모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가치주에 정통적으로 잘 모아가는 자산 운용사들이 우리나라의 화장품 종목 3종목을 모아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같이 편승을 한다면 저는 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다. 다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은 긴 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조방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눈길도 주지 마시고요. 화장품만 좀 몰아간다고 한다면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는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 화장품 쪽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APR이 지금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장에선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은 한 1.2% 빠지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지금 이때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APR은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서 제가 여기서 괜찮다고 얘기해도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쉽지가 않으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 눌려져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APR만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APR의 급등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APR이 화장품주들 중에서 제일 대장주입니다. 예전으로 따지면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니까 얘네가 대장주야 라고 할 텐데 어느덧 APR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의 대장주가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고점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그 뒤따르는 코스맥스, 달바글로벌, 뭐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굳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잡기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APR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종목들, 뭐 실리콘2 같은 종목들도 괜찮으니까 나머지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꼭 좀 잘 골라보셔라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PR은 신고가 영역까지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좀 눌려있는 화장품주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캐스팅콜 통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4%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도 우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같이 좀 매수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사실 좀 금요일 시장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 다행히 좀 올라오면서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일단 시장에서 사실 3,400선 지지가 하루 만에 좀 이루어졌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선물이든 현물이든 그것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일단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주식 시장의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는 지표는 사실 이 금 가격의 사상 최고치고요. 네. 상대적으로 본다면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디램 쇼티지가 이 4주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가 시장의 반등을 좀 주요 포인트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미국 시장에서도 AI 버블론이 좀 잦아들면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시장의 이제 바로미터 엔비디아까지 좀 반등 강세로 좀 마감하는,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 반도체 시장이 장기적인 트렌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섹터들별로 순환매가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주도주가 계속 나타나는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3,400선에 대한 지지력은 굉장히 강하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이제 하락폭을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준다면은 추석 끝나고 나서도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도래를 네. 바로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시장에서의 이 외국인들 포지션 변화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반도체 위주로 다시 훈풍이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일부터 3분기도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실적이 찍히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들어오는 수급 상황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순매수 5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기관 쪽에서도 2위와 3위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메모리 관련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디램 상승 등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JP모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선호주로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또한 또 상향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는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이 따뜻한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계속 이건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날 관련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소식이 전해졌죠. 네이버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기관에서도 지금 매수세 1위를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주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 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가 S-오일이고요. 기관에서는 4위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이 정부에서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주들 다시금 좀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하나증권에서도 지금 증권주의 리레이팅이 시작될 것이다. 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 만큼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반도체 투톱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반도체 계속 시장을 좀 잘 이끌고 가고 있고 반도체 투톱이 또 시장 계속 좀 상방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어제 JP모건에서도 또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좀 우려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1대1 뭐 관세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좀 전략들은 어떤 식으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의약품 관세가 이제 100% 부과가 된다는 소식 네. 때문에 다음 타자로서 매를 맞을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관세가 뚜렷하게 이것이 전자기기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대로 할 거냐 네. 이런 이게 비율에 따라서 이게 매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플로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조금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쪽에서도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4년간의 이런 슈퍼 빅사이클의 영향을 아주 크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제가 의약품 관세 100% 매기고 발표가 됐을 때 그러면 의약품 섹터 내에서 크게 하락한 종목이 있는가를 봤는데 오히려 기술 이전 관련주들은 그날 단기간에 반등을 크게 줬었고 그나마 좀 하락했던 종목 하면은 현지화 전략이 뚜렷하게 이제 이 플랜이 보이지 않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흔들렸다. 사실 그런 뉘앙스로 봤을 때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일날에 많이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은 그것을 빠르게 리커버리할 수 있는 이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 소식들이 AI 반도체 수요가 이제 생성형뿐만이 아니고 연산뿐만이 아니고 이 스토리지 이제 저장에 대한 수요까지도 이제 커버를 해주면서 이 SSD에 대한 시장의 반등포 그리고 D램은 말할 것도 없이 쇼티지가 앞으로 이제 한 달 후에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흐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향후에도 미래에도 HBM 4의 점유율을 한 60에서 65%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SK하이닉스도 35만 원대를 지금 다시 한번 탈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의 업황이 사실 의약품 이제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저는 굉장히 좀 탄탄한 견조한 이 지금의 지수를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디램 재고도 사상 이제 최저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이니만큼 계속해서 좀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인 해석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세 증권도 좀 순매수단에 있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증권주들 다시금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또 가을이 오면 전어철에 배당주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배당주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증권 관련해서는 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뭐 수수료 관련해서도 업황 기대, 수혜 기대도 있는데 이쪽의 모멘텀들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가장 크게 이 지수의 이런 이 주가의 반등을 보여준 건 상법 개정 이제 3차 기대감인데 자사주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소각하는 문제 그리고 아니면 신규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연적으로 우리가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 자사주 비중이 좀 많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뉘앙스가 나온 것만으로도 주가를 한 단계 부양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거고요. 단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사실 지금은 두나무와의 연결고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지금 송치영 의장이 의결권을 일부를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대 주주였던 이제 네이버가 사실 네이버 파이낸셜의 일단 최대 주주로서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는 점 이것 때문에 오늘은 지금 네이버와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고점에서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인데 미래에셋증권도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지수 같은 경우가 뭐 앞으로 저는 한 몇 달 안에는 4,000포인트의 얘기가 굉장히 나올 건데 당연하게 지금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많은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 사실 지금은 저는 대형사 쪽으로서 이런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많은 이제 종목들 위주로서의 지수의 비율대로 또 증권주들의 그런 수익의 구조가 수익화가 굉장히 유사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한 3, 4 정도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연결고리로서의 이 반등, 이 플로우는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계획 나오면서 또 증권주들 다시 계속 좀 강세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가 잘 가기 위해서는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지금 네이버 송치영 그 지분 수학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테마에 관련해서도 세 가지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테마 먼저 첫 번째로는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뷰티 쪽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무비자로 입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15일간 한국 관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이 중국 특수 잡기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면세도 그렇고요.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만큼 뷰티 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주말에 있었죠.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화재 관련된 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 안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중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관련해서 클라우드 전반적인 좀 모멘텀들이 같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안에서 수혜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사실 좀 짚어보셨겠지만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소식이 계속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네이버도 계속 3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가상자산 쪽 관련된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뷰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중국 국경절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업계들 다시 한번 좀 다시 이
그 같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많이 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모멘텀이 어떻게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용 기기 또 미용 의료 쪽으로 계속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뷰티 쪽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의 뷰티 쪽은 여러 가지 좀 있겠지만 뷰티 쪽 조금 더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뭐 역시나 오늘 보면은 뷰티 쪽에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좋은 게 지금 바이오 비주가 한 1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중국의 인플루언서와의 이런 협업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화장품, 에스테틱이 있고,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모회사로 이제 청담 글로벌이 워낙 저평가됐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2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는 워낙에 이제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진했었는데 사실 어제의 주인공이 또 APR이었고, 맞아요. 네. 뭐 APR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모멘텀이 이제 2분기 벌써 1,000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성장률이 200%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APR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홈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뷰티 디바이스의 메디큐브만 이제 이 부스터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제로 모공 이제 패드에 이어서 지금은 PDRN, 이 화장품, 콜라겐, 뭐 비타민 C 이렇게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화장품의 미국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화장품 쪽을 볼 거면 뷰티와 스킨 부스터 그리고 또 하나 이 PDRN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매출에서 제조 능력이 있는 회사들을 좀 집중해 보자라고 뭐 전부터도 말씀을 드려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파마리서치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 구간에 돌입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쟁 상대가 하나 나타났잖아요. LNC 바이오라고 하는 경쟁 상대가 나타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체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허가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단독 발표였거든요. 그러면서 LNC 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을 했다가 파마리서치가 반등을 보여주는. 근데 파마리서치는 이 반등이 단기 반등이 아니고요. 오늘도 3%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APR하고 동등한 점수를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파마 리서치는 지금 유럽의 파트너사하고 체결하면서 유럽 진출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중국의 무비자 관광객들이 어제도 한 2,700명 네. 이제 그 우리 입국을 하면서 뭐 면세점이라든가 일부 그런 뉴스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의료 관광에서도 가장 큰 의료 미용 관광에서도 사실은 특수가 제일 크게 나올 때가 이런 이 의료 미용 시장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뭐 면세, 뭐 백화점, 뭐 카지노까지도 있겠지만 의료 쪽으로 미용기기 쪽으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이오 비주 또 지금 11% 급등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왕홍을 좀 공략을 하면서 뭐 라방에서 20억 판매를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뷰티, 스킨 부스터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 살아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부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화재 관련해서 어제 좀 클라우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파이오링크 종목도 어제 뭐 상한가 찍기도 했었고요. 도전비즈움, 뭐 삼성 SDS 같이 이 관련해서 이중화 백업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좀 어제 윗꼬리가 달리긴 했거든요. 대표님 보셨을 때 이 안에서의 보안 문제, 또 데이터 문제 계속 좀 중요해지고 있고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을 봤을 때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네. 단기 탄력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모멘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앞전에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새로운 종목들도 되게 많이 주가가 반등을 줬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호가가 좀 얇은 영향도 있고 그리고 보안주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숨고르기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의 이슈로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뭐 삼성 SDS도 상승 탄력도가 많이 죽은 모습인데요. 네. 사실 저는 보안 관련주, 뭐 클라우드 관련주 다 분위기는 좋지만 보안 관련주 쪽에서는 이런 이 양자 컴퓨팅과 기술력이 좀 복합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안만 특화된 종목들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점수를 크게 못 준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도 뭐 저는 이제 보안과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과 더 나아가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까지 함량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폭은 일부 좀 갔대. 근데 단기적으로 슈팅감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화된 이 기술력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뭐 LG CNS라든가 삼성 SDI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안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옥석 고르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관련해서도 좀 작은 종목들도 있고 이 안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멘트 주셨으니까요.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금 더 깃들어져서 세 번째 테마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보안 문제 짚어주셨지만 이 안에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축으로 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가상 자산과 커머스 시장까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계속 잘 가고 있는 흐름이고 이제는 뭐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다시 좀 진입을 한 만큼 계속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네이버 두나무 합병 소식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사실 이거 같아요. 지금 이 송치영 의장하고 네. 네이버의 이제 그 핵심 또 인물하고는 같은 이제 학교 출신으로서 이것을 이제 두 사람이 이제 12년 차이거든 나이가. 네. 근데 네이버 쪽에서는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좋은 성장 동력으로 이제 이해를 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의기투합을 한 게 굉장히 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시장에서는 좋은 이제 평가가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오늘로서 반등을 주면은 거의 한 3일째, 그 4일째거든요. 네. 그러게 사실 뭐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은 오버슈팅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한 2%대 정도 하락을 하고 앞서서도 네이버와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지 두나무 지분을 좀 한 7% 정도 보유한 네. 우리 기술 투자도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반등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폭에 있어서는 조금 둔화된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업비트의 시장 가치가 원체 한 15조 정도로 크고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5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지분으로 봤을 때는 한 주당 3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와 업비트의 이 송치영 회장의 어떠한 이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그런 방향성이 의결견에 대해서 좀 양보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벤트에 대한 재료 선물로서 최근에 들어서 이 차익에 대한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사실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이런 테마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탑픽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제 IT센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네. 그래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전에도 제가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한번 이제 힌트를 드렸었는데 한국 금거래소 지분을 67% 갖고 있는 이 회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일본하고 JPV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한 일본 기업과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실물 열개 자산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이라든가 부동산, 주식을 현실 자산이냐 이거는 그것을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그것을 자산화시키는 전략을 지금 이 IT센 글로벌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금 가격 시세가 온스당 3,86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이 작년 실적 이후로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지금 한 5배가 채 선행으로 안 되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바이오 쪽에 이제 G2G 바이오가 지금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한미약품도 이제 촉매제 기술 이전을 제약을 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이 투자에 어느 정도의 이 투심이 조금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일부가 간 모습들을 그러네요.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하락 일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여지없는 또 매수 기회가 조금씩 다가올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도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테마로서 일부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좀 계속 지켜볼 만한 하나의 이 강력한 또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탑픽주로 IT센 글로벌 주셨습니다. 요즘 금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가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스당 3,800달러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전망으로는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주가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은행과 금신탁 상품 출시가 또 긍정적으로 모멘텀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쉬어가는 장의 또 하나의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지금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계속 모멘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NHN이라든지 오늘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긍정적으로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런 합병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100% 확정은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이 돼요. 당연히 엎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네이버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 30대는 사실 가상화폐 투자가 직접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이상의 연령대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40대 이상 넘어가면 간접 투자를 하고 싶은데 국내 시장에서 상장돼 있는 뭐 가상화폐라든가 연결고리를 찾자면 예전에는 하나투자증권하고 우리기술투자밖에는 네. 없었거든요. 네. 직접적인 가상화폐 시장. 근데 네이버라는 새로운 대체제, 그것도 대형주가, 그것도 또 밸류에이션이 20배가 채 안 되는 선행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네이버가 탄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처로서는 그냥 주식 투자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굉장한 대체제 보완제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저는 우리기술 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로 따지자면은 이 폭발적인 성장이거든요. 지금 원체 지금 펀더멘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하고 네이버를 좀 같이 보시자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결제 안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투자처가 하나 더 또 대형주가 생겼다는 것은 역시나 또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관련해서도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사실 셧다운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 주가를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불확실성이 짙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역사적으로는 셧다운이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표될 고용 지표들에 있어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3,4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은 온도차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상승 출발을 해줬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는 0.2%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2%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는데요. 각각 3,437선 그리고 8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도 행보가 다릅니다. 외국인은 703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1,26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반도체 투톱 안에서 수급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안에서는 외국인은 물량을 담고 있지만 기관은 팔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동반 사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함께 팔고 있는데 개인은 홀로 1,275억 원 사들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내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지 먼저 상위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운수 장비가 1.24%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안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는 방산주가 좀 강세입니다. 일단은 장 초반까지는 방산주가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사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증시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안에서는 방산주가 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다른 기업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이 오늘은 내려가고 이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건설업은 0.7% 상승, 기계는 0.44% 오르고 있고 이어서 제조업과 전기전자, 의료정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하락 업종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했듯 이 증권과 보험이 오늘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은 1.18% 내리고 있고 운수창고 0.9%, 섬유와 의복은 0.9% 가깝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내에서는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비금속에 일단 2% 가까운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이 오늘 좀 코스닥 안에서 좀 좋은 흐름들 몇 가지 기업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선별적인 흐름 안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주가 이 의약품 100% 관세로 인해서 업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요. 하반기에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도 하고 또 임상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서 이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화학, 제조까지 상승 업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락과 문화가 2% 넘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섬유와 의료도 2% 마찬가지로 넘고 있고요. 금융도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 대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어떤 거래 대금이 상위를 자리하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그래도 일단은 반도체 투톱 현재까지는 상승불 켜주고 있고 각각 0.42%, 0.44%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AI 고점 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사실 시장에 존재합니다. 트럼프 관세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하반기 실적은 전문가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D램 가격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가 역대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HBM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 D램을 층층이 쌓아야 되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D램에 대한 공급은 줄고 가격은 현재 폭등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와 함께 좋은 흐름 받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네이버는 오늘 내립니다.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두나무 협약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네이버의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12% 정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일동제약도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사실 바이오 오늘 좀 주목해볼 기업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이 비만 카테고리가 여전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일동제약이 이 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비만 시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일단 먹는 비만량에 대한 일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최대 13.8%의 체중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9% 가까운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G2G 바이오입니다. 이 부분도 오늘 좀 주목해볼 만한데요. 이 글로벌 빅파마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공동 연구,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14%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 지금까지 그렇다면 4개의 빅파마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들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뉴로핏은 12.22% 상승해주고 있고요. 좋은 흐름 로봇주 안에서 보여줬던 로보티즈는 오늘 하락합니다. 4%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두나무 관련주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두나무의 지분을 7% 가깝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ICTK는 7.6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가 조금 더 깊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가 포지션에 지금 잡혀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인구 소멸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